네, 8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 관련 얘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시세는 참 아쉽습니다. 0.62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61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위에서는 무조건 좀 자리를 해줘야 되고, 깨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힘을 조금 잘 모아줬다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0.67달러 뚫고 그 이후에 0.73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는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알렉스 호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최대한 많은 축적을 해왔다. XRP는 잔인한 인내심에 대해서 결국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코인이야. 뭘? SEC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첫 번째 코인이고,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을 가진 첫 번째 알트코인이고, 여러 메가뱅크, 수많은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첫 번째 은행들이야. 그래서 가장 마지막 코인이 될 거야. 뭘? 펌프하는데. 이런 건 호재들이 다 쌓이고 나서 제대로 한번 펌핑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라스트 코인이냐면 소송 리스크가 깔려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이게 먼슬리 차트거든요. 덩어리의 이 촛대 하나가 지금 한 달인데 10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 과거에 지금 저항 맞고 지지 받고 저항 맞고 지지 맞고, 이 작은 저항 확인하고 지지 한번 하락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한 뒤에 급격한 랠리 하면서 거대한 삼각 패턴을 지금 201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5번까지, 다시 말해서 한 번 저항 맞고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지세를 한 번 더 잘 확인하고, 이 지지라인이 견고하게 지금 2019년 이후부터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결국에는 이 상승형 삼각 패턴을 잘 완성을 해서 랠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비율만큼 반등했을 때 10달러가 된다라는 거죠. 네, 좀 이게 되게 10달러가 어려운 건데, 지금 리플의 사이즈나 어떤 소송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10달러가 참 어려운 숫자긴 한데, 이런 날이 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게 또 막 잘못 기사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리플과 아마존이 전격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XRP 폭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리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지가 좀 됐어요. 좀 몇 년 됐고, 그런데 지금 이 파트너십 맺은 게 재조명이 되는 겁니다. 이 파일이, 이 캡처 화면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면서 뭐 이랬던 건데, 사실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파트너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이 홈페이지에 지금 있는 건데, 여기에서 리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한 내용들, 다시 말해서 리플의 특장점과 비롯해서 이 제 다음 페이지까지 캡처를 못했는데, 다음 페이지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리플이 100여 개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개의 목록을 또 리스트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블록체인 영역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업들과 이미 여럿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추후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클라우딩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 떠오르는 거는, 아마존이 블록체인 결제를,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그 때가 오면, 그럼 그 때가 언제쯤 올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페이팔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베이에서 페이팔로 결제하는 비율이 70%거든요. 그러면 미래 어느 순간에서는 그 이베이의 결제 비중 가운데 상당수가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다른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뭐 자체적인 코인이 될지,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뭐 XRP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크립토커런시를 활용해서 결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AWS, 다시 말해서 아마존과 리플의 파트너십도 충분히 조금 더 주목받고 이게 시세도 반영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야지 지금 당장 뭐 리플과 아마존이 파트너십을 맺었고 곧 XRP 펌핑할 가능성 높다, 막 이런 건 다 조금 허위 내지는 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의 내용이고, 다만 이제 아마존의 어떤 블록체인 결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결제 가능성, 그 구현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론을 갖게 만드는 것, 특히 이게 리플에 있어서, 리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인터앤코가 지금 브라질 파트너 기업이거든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데, 인터앤코가 지난해 11월에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지금 합류한 파트너들이 2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으로 인터앤코가 들어갔고, 인터앤코는 브라질에 있는 리플 파트너 기업인데 아마존의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브라질에서 아마존에 결제를 할 때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추진이 되고 현실화 될 것이냐, 이건 지금 좀 다른 문제고, 그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지금 페이팔이 치고 나갔고, 페이팔을 활용한 결제 비율이 2배 2에서 엄청 높기 때문에 아마존도 조만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존도 더 이상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어떡하지? 아마존 코인 발행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내부적으로는 뭐가 많이 진행이 돼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경쟁 그룹에서 거의 지금 미쳐 날뛰는 식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웹3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있는다? 일단 이미 가만히 있지 않는 곳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업들과 이렇게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클라우드 절대 강자여서 아마존 같은 곳이 이제 마음을 먹고 뭘 한다 그러면 그 파급력 자체는 꽤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근미래,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상황, 이런 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위클리 차트예요. 주간 차트인데 2025년부터 2018년도 이때 고점 찍기 전 상황까지 보면 0.005달러에서 0.45달러까지 이 폭등 비율을 0.45달러에서 시작을 하면, 적용을 하면 3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005달러에서 0.45달러의 폭등 비율을 대입을 하면 0.4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 좀 좋겠죠. 여러분 좋겠는데, 이 정도 상황이 나와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봤던 수많은 호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고, 동시에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리스크가 더 이상 이제 고민거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리플에 유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종결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게 되면 리플 시세 역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돌파 시도를 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채팅방에서 이 파일을 공유를 해서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XRP를 채택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걸 제가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몇 달 전에 짚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리플레저 채택 가능성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우랄 연방대학교가 이 리플을 케이스 사례 모델로 굉장히 호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퇴출 이후에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했고, 국경 간 결제가 막히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지금 결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GDP가 성장세로 플러스로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서방의 제재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잘 뚫어나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술적인 상황, 또 법률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리플레저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러시아 우랄 연방대학교에서
발간했던 논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단 이래요. 중앙은행, 금융기관, 테크 기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블록체인의 디지털화 경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랄대학 연방대 연구팀에서 얘기를 한 거고, 딱 여기서 다 나오죠. 센트럴 뱅크, 파이낸셜, 그리고 테크 컴퍼니를 통해서 블록체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뭐 뻔하죠, 내용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건 이제 리플이 XRP가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리플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는 가장 적절하다, 이런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대학 연구진이 연구 결과로서 도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고,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XRP는 피아트 머니와 교환이 가능하고 이 잔액 조정 메커니즘이 조성이 돼 있고, 리플 계정과 은행 계좌가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구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 그 출발 지점으로 그냥 리플레저에 올라타는 게 가장 가성비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JP모건처럼 오닉스를 만들어 가지고 JPM 코인으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하는 것처럼 뭐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리플레저에 올라타는 게 괜찮은 가성비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우랄 연방대학 연구팀에서 논문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 시점이 2020년이에요. 2020년 학회에 발표된 논문 내용이었고, 특히나 이제 2020년 상황이 그거잖아요. 러시아가 이 직후부터 이제 전폭적인 블록체인 전환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랑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기대 포인트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혁신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걸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반영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냐, 어떤 국가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혁신을 대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정부, 공공기관들이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학계에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변화와 관련된 자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 자문 그룹이 가끔씩 괜찮은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러시아 정부가 정말 블록체인 혁신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패권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대학팀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최적화된 어떤 가성비템으로서 리플을 거론했다라는 거, 요건 참 재미있게 느껴지더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재밌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리플 채택과 관련된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성비 짱이라는 러시아의 연방대학교 우랄대학교의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국제결제은행 BIS의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 태스크포스의 멤버로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BIS가 중앙은행들 60곳 이상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들의 어떤 동호회 모임인 건데, 여기가 지금 미국 연준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BIS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상당수가 CBDC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리플이 CBDC와 관련해서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앞뒤깎이가 맞아 떨어져서 우리의 어떤 설렘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XRP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약, 발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모여있는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RP를 채택하는 상황,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필 또 뭐 이런 시점에 이제 데이비 슈월츠가 이제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은 그냥 조금 기대 포인트를 깔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CBDC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팩트니까,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 현실에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뉴질랜드 중앙은행 GDP 대비 명목 GDP가 아마 한 세계 50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소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라 사이즈는 작은데 GDP 사이즈는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탄탄하다는 거예요. 경제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강소국이라고도 평가를 많이 받는 곳이 뉴질랜드잖아요. 특히 이제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뉴질랜드가 키를 갖고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중국이랑도 코로나 때 대립하고 막 그랬잖아요. 수출 막 수입 전면 금지 막 때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어떤 팔라우 같이 자체적인 통화가 없는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XRP 기반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CBDC로 활용하는 그런 도시형 국가들의 채택과, 이게 또 뉴질랜드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게 또 말이 달라지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랑스 중앙은행이 XRP 채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까지 루머고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제가 프랑스 중앙은행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G7 중에 하나가 XRP 레저를 활용해서 CBDC를 만든다 이러버리면 이제 게임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이게 희망회로라고만 하기에는 팩트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아니면 뭘로 분석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